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콘텐츠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트민우의 한비입니다. 오늘은 벌써 트민우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자기소개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멤버 수영님이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세 번째 해볼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NPR, 시카고 트리뷴 등등 2020년에 나온 책인데 최고의 책이라고 그 해에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 책을 작년 겨울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궁금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읽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권했던 기억이 나는데 간단하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정보 없이 봐가지고 읽으면서 이게 소설인가 싶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반전 막 이러길래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는 소설이구나 하고 읽었는데 소설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반전에 집중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저도 이거 막 소개해주는 거 보면은 막 대단한 책 맞아, 막 맞아. 난리 나잖아요. 막 절대 막 뭐 스포 보지 말고 봐라 막 해가지고 아니 뭐야 하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봤는데 서술하는 방식이 자세하다 보니까 소설 같기도 하면서 또 읽다 보면은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학 서적 같기도 했지만은 너무나 그 묘사가 상세하다 보니까 이 인물이 진짜 있는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낸 인물인가 하고 보다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진짜 있는 분인가. 근데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이런 게 반전인가? 하면서 딱 보니까 또 읽다 보니까 근데 또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신기한 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포도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 반전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일까 되게 흥미를 가지고 읽었고 사실 초반에는 이 책이 막 엄청 흥미롭게 읽히진 않았는데 중반에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부터 되게 흥미로워지기 시작해서 뒷부분은 되게 잘 읽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초반에 이 저자가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을 찾은 게 혼돈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데이비드 씨가 자기가 평생 해오던 일이 다 망가지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이 저자가 자기도 혼돈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데이비드 씨를 이렇게 찾았고 이렇게 혼돈을 마주하는 인간의 어떤 이지를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구나라고 중반부까지는 생각을 하고 읽다가 그래서 이렇게 운명의 일을 해도 인간은 어떤 식으로라도 자신의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이런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이게 후반부부터 갑자기 확 관점이 바뀌면서 되게 흥미로워졌던 것 같은데 이 데이비드 씨가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옳은 사람이라고 믿고 우성적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게 그 혼돈을 대하는 자세에서 되게 도움이 됐지만 이게 정도가 심해졌을 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해치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게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기만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이 자기기만이라는 게 자아에 대한 보호가 생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게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이렇게 타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게 또 후반부에 이 사람이 이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물고기를 잃고 이 저자의 삶에 되게 큰 변화가 또 생기잖아요. 마지막 완전 엔딩에서. 그래서 그런 엔딩까지도 되게 흥미롭지 않았나. 되게 구성적으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혼돈을 마주하고 이런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지를 찾아가면서 이런 데이비드의 생애를 보다가 이런 데이비드의 생애에서 이 자기기만이 자아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위로를 얻으려고 보다가 이게 정도가 심해졌을 때 이 사람이 타인에게 해가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난하는 지경까지 가면서 이제 또 마지막에 또 저는 되게 좋았던 구절이 그 민들레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게 좋았는데 민들레가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풀이지만 또 어디로 가면 약초가 되고 화가에게는 또 재료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좋아요. 저는 오늘 경청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지만 느낌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더 좋아요, 그게? 아주 초반까지 읽었는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책이 초반이 좀 그래요. 모든 맞아, 분이 맞아. 말하듯이 처음이 제일 힘든 이유.
중반으로 맞아요. 넘어가면 재밌어지는데 저도 초반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해요. 초반이 어느 정도 초반인지 중반까지 읽었으면 분명히 읽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초반까지 읽었고 네. 초반이 힘들어요 사실. 네, 제가 이북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북으로 읽는 걸 비추할게요. 저 이북으로 읽었다고요. 저도 이목을 읽었습니다. 이게 그냥 책으로 읽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자기 그냥- 전에 볼 수 있어서 좋던데 이북으로. 이렇게 쓱쓱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보는데 맞아요. 저도 그냥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책으로 읽었는데 편하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막 글씨 크게 하고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큰 글씨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영님이 안 읽었으니까 제가 간단한 네.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내용이 이 책이 또 스포가 중요한 거라서 스포가 다수 포함될 수 있으니 안 읽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네. 저자 룰루 밀러는 가족과의 여행에서 아버지에게 인생에 대한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화학자인 아버지에 따르면 지구의 관점에서 인간의 탄생은 혼돈일 뿐이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에서 발을 딛고 오히려 작은 것 안에서 있는 장엄함을 발견하며 행복을 향해 걸어나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룰루 밀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평생을 바쳐 물고기들의 이름을 붙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생물학자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우주의 혼돈 속에서도 끊임없는 질서를 부여하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에서 밀러는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추적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되게 나와요. 그 부분에서 아마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데이비드 조던은 일리노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요. 거의 모든 식물의 학명을 알고 있는 농부를 되게 존경을 하면서 꿈도 야망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농부를 경애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삶이 숨어있는 보잘것 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기 위해서 패키니스 섬에 캠프를 참여하게 되면서 데이비드는 섬에서 창조주의 생각들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 즉 모든 물고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룰루 밀러는 물고기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평생 동안 읽어낸 표본들이 지진으로 모두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없이 바로 재작업에 착수한 데이비드의 삶을 보면서 승리자라고 생각을 처음은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승리한 삶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과학자의 삶이 진정으로 룰루 밀러의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의문으로 끌고 가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삶의 혼돈과 질서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며 그에 대한 해답 아닌 해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사실은 되게 어렸을 땐 이렇게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그 것들에 마음을 쓰는 되게 순수한 어린 시절 그런 모습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되게 극단적으로 이상해져요. 저는 이때부터 이상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람피는 동료 교수를 고발하는 사서에게 그 당시에는 동성애 성도착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겠다면서 사서를 협박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권력, 명예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때부터 좀 이 사람 이상한데? 근데 이 저자가 계속 데이비드를 좋게 처음에 생각하려고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 강박적인 수집이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저자 룰루 밀러 되게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면서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집착하게 되는데요. 아까 포도님이 말한 것처럼 이 데이비드님이 자기가 평생을 읽어내온 물고기들이 지진으로 샌프란시스코에 1900년도에 지진이 크게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일로 자기가 정리했던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다시 그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룰루 밀러가 추적을 한번 해보는데요.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만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착각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긍정적 착각 지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혼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책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자기 자신에게 갖는 확신과 자기 기만과 단호함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화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상하게 꽂혀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우생학자들이 큰 힘을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이 신뢰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열등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뭐 여기서 말하는 성독착,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의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이유들로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우리 손자 베스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도 내용이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회랑 일베가 나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이 책 끝에서도 극단적인 백인 우월자에 대한 혹은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간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조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게 정상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도달했어요. 회색 분자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불확실한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비하하는 발언으로 회색 분자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회색 분자라는 용어 자체가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한비님이 말씀 주셨던 그 영화와 연결지어서 한번 저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영화나 이 책이 주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논리는 아닐 거예요. 이게 옹호는 아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게 되는데 그게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 모호함 그리고 나와 너무 다른 이 좀 생각이 너무 극단적으로 튀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인물 군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옹호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저런 생각에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좀 이런 두려움이 좀 낮아지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혹은 그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좀 전환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아마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 책에서 중반부 이후에는 데이비드를 옹호하고 있지 않아요. 저자가 계속 비난을 하고 있고 이 비난의 과정에서 결론으로 이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 접근을 하면서 되게 소심하게 당신이 생애가 틀렸다라고 조금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옹호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이 저자가 맨 처음에 데이비드한테 끌렸던 포인트 이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반부까지 데이비드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데이비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나는 바라는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일하고 그런 다음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불운에 대해 절대 마음 졸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데이비드가 했는데 사실 이 말 자체가 되게 가지고 싶은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맞아요. 다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기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힘든 시기에 이 데이비드를 찾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책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매력적이고 남을 더 잘 돕고 더 지적이고 우연한 사건들을 가능한 정도보다 훨씬 더 잘 통제하는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꾸준히 확인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반대로 그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적인 수준의 우울증에 걸렸다. 그들은 살아가기 맞아. 힘들어했고 좌절을 겪은 뒤에 회복이 어려웠고 일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종종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흥미로웠어요. 자기 기만에 대한 얘기를 또 이건 다른 기사에서 읽어봤는데 자기 기만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는 확실히 자아에 대한 보호로 이어지기는 한다고 하고 그래서 데이비드가 딱 이 정도까지만 자기 자아를 보호하는 사람이었으면 끝까지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도덕적 감각에 대한 보호 장치가 돼서 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했어. 라는 자기 기만을 계속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기만이 다 이렇게 악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 도덕적 감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해이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거는 다른 기사에서 제가 읽은 건데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 자기 기만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뭘 하던 간에 늘 반대 결론을 따져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신문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틀릴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면 이 자기 기만이 되게 강한 사람들한테 너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따져보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저는 이 책의 그 결론에서도 사실 인간은 모두 다 틀릴 수 있고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가져야 되는 태도 중에 내가 다 틀릴 수도 있지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자기 기만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아를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지만 이게 타인을 해치는 지경까지 가면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옹호를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이언 헤어 번외사 우주의 다정한 것이 살아난다. 이 책도 요즘에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책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읽었던 거였거든요. 그 책에서도 다인의 종의기원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 책에서도 다인의 진화론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도 생물들은 자신이 열등한 존재와 싸워서 이기고 우월해하는 적자 생존을 위해서 이 다인이 진화론을 쓴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 가축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인이 진화론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책에서도 포도님이 말한 것처럼 타인을 이해하는 관점을 위해서 사실 이 진화론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 아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삶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그 책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보면 되게 고집 있는 사람인데 수영님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이 책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을 상대를 그런 다양성마저도 인정하는. 왜냐면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도 너무 삶이 기구하잖아요. 사실은 아들 자식들도 다 사고로 혹은 병으로 죽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었고 근데 누구나 다들 겪어봤을 일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비드를 이해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 사람은 살인의 연루가 되고 되게 무생학을 이렇게 하면서 그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경멸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까지 하고 하는 그 거죠. 지경까지 가는데 우리가 어떤 삶에서 이런 기구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남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옳은가에 대한 저 데이비드 조던 안 좋아해요. 데이비드를 이해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반발했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자기 기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있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더 특별하고 그런 지점이 있어서 그런 맥락이지 않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이면의 삶, 부패의 이면인 성장 이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 같은 경우에도 되게 혼돈 그 자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우생학을 찬양하고 포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인에 연루되면서까지 자신의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됐는데 그냥 이해라기보다는 저 사람들에게도 되게 다양한 면이 있다.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무단횡단하면서 쓰레기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무슨 말인지 정도의 알겠다. 이해랄까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나 데이비드 조던 싫어, 좋아 이렇게 호를 표현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조던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데이비드 조던이 처음에는 자연에서 피난처를 찾는 그 오래된 기술로 자신을 달랬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그 작가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데이비드 조던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피난처로 삼고 이제 자신을 달래는 방법으로 자연을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잖아요. 작은 거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뭐 그런 거를 관심 가지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거를 막 순위를 매겨가지고 제일 높은 순위에는 자기가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막 매기잖아요. 그렇게 된 게 왜 그랬나? 사람이 가진 게 진짜. 많으면 그런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연에 이렇게 네. 남들이 다 무시하는 농부도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알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게 가진 게 많아서 삶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흥미로웠던 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믿었던 것을 깨고 나오는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저자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되게 그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 하고서는 되게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우생학자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믿었던 것을 깨고 나오는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도 종교에 관해서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때때로 의심이 들 때들이 있었는데 저도 스타 조던처럼 정신승리를 굉장히 잘해서 내가 알고 있던 기존 지식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마음은 평안을 찾고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오면 더 큰 혼돈이 오지만 더 크게 볼 수 있게 된다고 책에서도 말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기독교 교육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여기서 진화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진화론이 격하게 말하면 되게 쓰레기 취급을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과학계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배우기는 뭐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그게 진화론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책에서 설명한 다윈과 진화론은 하나의 계층 구조에 매달리는 것은 더 큰 그림을 생명체의 전체 조직에 복잡다단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 생물의 질을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다윈은 유전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우생학자들은 유전자 풀에서 필수 불가결한 다양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사실상 지배자 인종을 구축할 최선의 기회를 망쳐버리고 있던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되게 내가 알고 있던 진화론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케이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그러거든요. 책 읽으면 비판을 잘 안 해요. 근데 이 책의 구성 자체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되게 추앙하면서 시작하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왜 이 사람한테 집착하지? 라는 순간이 도달하게 만드는 이 책의 구성이 되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책이나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믿고 그냥 비판의 여지 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조금 인지시켜주는 책의 구성인 것 같아서 되게 이 책이 신기하고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연출이 느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구성이 되게 흥미로워. 그래서 되게 이 책을 다들 도비님이 말한 것처럼 절대 막 내용을 모르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 시대가 처한 문제 상황을 보았을 때도 다양성은 어떤 복지나 선심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인데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교육부도 경제 부처라고 생각을 해라.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 인재 공급이다라고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요즘 세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리도 없고 더욱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산업화 시대처럼 산업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면 교육부는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충격적이었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가지고 되게 직간접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되게 간섭이랄까 어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웠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에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큰 리스크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권력자가 바른 말, 필요한 말을 한 것은 상당히 소중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케이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마지막에 말미에 물고기가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분기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분류를 하지 않고 분기학을 한다. 분기학이 분지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의 역사를 공유한 종끼리 분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생물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잡성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속편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보다 그들과 훨씬 더 멀다고 느끼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분류학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문 자체도 지금 근간이 흔들리면서까지 되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나도 혹시 그러지 않고 있나?
왜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처음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되게 흥미로운 사람인데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끔 일깨워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 수용님은 책을 안 읽으셔서 약간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네.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물고기에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분류하는 일을 평생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분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류라는 분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한참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 사후에 책 제목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번역이 됐지만 어류라는 분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물고기 어떤 물고기는 사실 뭐 어떤 동물하고 구조가 되게 비슷하고 물고기보다. 어류라고 분류해 버리는 건 우리가 뭐 맞아. 땅에 산다고 땅고기들이다라고 다 다 통합해 버리는 거랑 무슨 비슷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맞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거였고 저는 이게 어쨌든 이 결론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 제목이 이렇게 맺어지는데 이 말 자체도 되게 흥미롭긴 했어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왜 존재하지 않지? 저는 이게 되게 생각을 할 수 없는 문학적인 맞아.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실제로 이렇게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를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만 읽어서는 맞아.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제가 저격 아닌가요? 소영님 저격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믿어주세요. 궁금하긴 했어요. 이 네. 제목 이 맞아. 제목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 제목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왜냐면은 저도 수영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계속 읽으면 처음에는 좀 지루해. 왜냐면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해주잖아요. 어쩌라고 하면서 봤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진짜 놀라긴 했거든요. 막 그 추리 소설을 볼 때 우리가 대박 막 앞에 이거구나 막 한 것처럼 막 그런 게 느껴졌어요. 진짜 와 대박 충격받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읽으면서는 아니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랬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제목이랑 부제를 계속 저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뭘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님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만 읽어서는 알 수 없다. 맞습니다. 저자의 인터뷰를 몇 개 찾아봤는데 이게 팬데믹 중에 발매된 책이라서 북투어 대신에 줌 인터뷰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저자의 아버지도 함께 패널로 참여한 대담이 흥미로워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자는 이 책을 분류학에 대한 이야기이고 범주와 분류에 대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픽션 노블이자 과학 스릴러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생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다고 역사 교육 시간에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 히틀러가 나오기 전부터 미국에서 이미 우생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데요. 그 저자의 아버지는 물어보잖아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삶의 의미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무슨 아빠가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실제로 그런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대담을 봤을 때도 되게 무심하게 대답하시고 그 대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얘기했을 뿐이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서. 네. 그러면서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셨고 저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 책에 대한 감상은 부모로서 자신이 딸을 잘 몰랐던 것에 대해 놀랐고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요. 부모는 자식을 알아야 되는 건데 딸이 그렇게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자의 아버지가 저자에게 한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제인 스탠퍼드를 죽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자는 모르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분명 조던은 그녀가 살해당한 건데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덮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독자들의 질문이 있어서 또 그거를 소개해드리면 만약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어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그는 어떻게 극복했을 것 같냐. 정신승리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저자는 결국 받아들이긴 했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어류가 없다는 사실에 도달했었을지도 모른다고 맞아, 나 그 생각했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발견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맞아. 네, 그 사실을 발견했었다면 아마 새로운 발견에 더 신나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구성에 대한 독자의 질문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성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 답은 그 편집팀이랑 계속해서 논의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대요. 배틀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조던의 이야기와 부리마당한 애나의 이야기, 캐럴 계속 윤의 이야기 이 이야기만 있었는데 편집팀이 이것을 좀 더 분명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저자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앞선 이야기들이 서로 비교될 수 있을 지점을 찾아가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껴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 부분이 되게 저는 제일 재밌었거든요. 맞아. 그 개인적인 얘기 때문에 이 책이 소설같이 느껴졌어. 맞아요. 앞부분에는 나오잖아요. 저자가 사랑하던 곱슬머리 남자인가? 네, 곱슬머리 남자가 있었는데 이 저자가 한 소녀와 스킨십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바람 난 거야. 바람 나면서 남자가 떠나고 이 남자를 막 기다리고 막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돼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이 저자는 양성애자였고 새로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터저던도 계속해서 물고기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단어나 이름이 주는 느낌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개인의 심리 상태라든지 상황이라든지를 어떤 것으로 명명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진짜 되게 매몰돼서 그렇지 않은 일들조차도 나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그 약간 학생들 교복에 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통제하기 쉽도록 지배자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닐까. 단어들을 늘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이 저자의 개인적인 성적 지향이랑 또 맞물리는 지점인 거예요. 이게 또 성지향성이라는 게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명명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너 뭔데? 너 이성애자야, 동성애자야, 양성애자야. 그렇게 또 하면은 그것도 아닌데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사실 읽을 때부터 처음 곱슬머리 남자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녀랑 바람이 나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지 책을 읽으면서도 내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지향성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그것도 뭔가 우리의 편견을 좀 깨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들이 다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연상한 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제 유튜브 보면서 뭐 과학 관련된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살아남은 거고 사실 다른 종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로 시작했었나? 뭐 이름들을 잘 못 외우게 했어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제일 우월했으니까 살아남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인류와 관련된 종 중에 하나가 오래 호모사피엔스랑 같은 시기를 살았던 거예요. 이게 뭐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고가 아니라 어떤 좀 다름이 있었고 근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게 된 거지 사실 뭐 무엇이 더 우월하다 무엇이 더 낫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과 호모사피엔스가 섞이게 되면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유전자의 일부가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이런 지점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종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은 저희는 호모사피엔스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지금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아래에 인종이 여럿으로 나뉘는데 그거 안에서도 사실 저희가 혐오가 엄청나게 심한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지점으로 전 다가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성 받아들이자.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누구나 조금씩은 자기 기만이 있다, 다른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구절이 있는데 명민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호흡, 모든 걸음마다 우리의 사소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딱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너무 특별하고 나는 잘 돼야 하고 내가 혼돈을 마주했을 때도 난 이렇게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자아 보호로 이어지지만 그게 심했을 경우에는 자기 기만이 되어서 이제 타인을 해치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나는 사소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객관화해서 나를 비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제가 또 아까 좋았던 구절은 2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안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잡초 안에 약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얕잡아 봤던 사람 속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는 마침내 줄곧 찾고 있던 것을 얻었다. 바로 희망에 대한 처방이다. 나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얻었다. 내가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얻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다.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거 아까 한배님이 얘기하신 구절이기도 한데 이 앞구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내가 혼돈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처음에 데이비드의 어떤 의지로 찾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좋은 것도 혼돈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냥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혼돈도 역시 겪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책이 마지막에 이런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도비님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두근두근. 저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계속 그것을 잡아당겨 그 질서의 짜임을 풀어내고 그 밑에 갇힌 생물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특히나 과학 지식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한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책 읽으면서 저도 비판보다는 받아들이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처음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혼돈 속에서도 잘 막 정신 승리하면서 해나가는 걸 보고 너무 대단하다, 멋있다 하면서 받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근데 뒤로 가면 읽을수록 뭐지? 하면서 으악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범주나 어떤 이런 이론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믿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하는 얘기도 진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런 질서와 진리를 깨야지 더 다양하게 더 넓게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구절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전에 읽었던 그 구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 조금 더 약간 복선인지 깔아놓았던 게 과학이 일반적으로 믿음을 싫어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물고기가 있다라는 믿음도 그냥 어떻게 보면 맞아.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지구가 네모나다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사회적인 맞아. 믿음 인식이었고 이 책에 나온 거는 1850년대까지도 다수의 존경받는 과학자들이 벼룩과 구더기 같은 게 이제 입자로부터 발생된다라는 자연 발생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과학 이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이 되게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뭐 저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겠지 맞아, 라고 나도.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네네. 또 있는데 인간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거. 맞아. 과학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책에서 또 좋은 것, 혼돈 속의 일부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순간을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걸 매 순간 인정해야 한다라고 또 있었었는데 내가 어떤 게 나쁜 게 나한테 왔을 때 이걸 나쁜 걸로만 받아들이면 정말 나쁜 일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사실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었고 뭐 폭풍우가 짜증스럽기만 한 일일까? 뭐 폭풍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또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 중에 의사분이 한 얘기셨는데 뭐 이게 미국 속담 같은 말인데 하늘이 나한테 레몬을 주면 나는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인상이 깊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레몬이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인대요. 레몬이 되게 쓰기만 하고 시기만 하고 되게 쓸모없는 과일처럼 그 이제 미국에서는 좀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내가 나한테 이제 레몬이 막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되게 고통 같은 의미인데도 나는 이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한테 쓴 것이 왔어도 나는 이거를 달콤하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와닿아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공부를 할 때 보통 분류를 많이 안 하고 사실은 인덱스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책 읽을 때도 플래그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그걸 인덱스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한 얘기가 내일은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다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는 어류라는 개념이 다시 또 맞아. 물고기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되게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에 그냥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 의미로 인덱스라는 단어를 되게 공부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책도 그런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의 인덱스가 됐길 바라며 스민우 좋네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